자궁이 차네요. 며느리, 쪽 문제예요. 압구정 한약방 60대 한의사가 지윤의 손목을 짚은 채 그렇게 말했습니다. 옆에 앉은 시어머니 윤정숙은 진주 목걸이 두 줄을 두르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윤은 그 자리에서 한마디도 하지 못했어요. 그날부터 2년 동안 매일 아침 저녁으로 쓴 한약 한 사발을 비웠습니다. 머리카락이 한 움큼씩 빠졌고 입안에는 쓴맛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시어머니의 화장대 두 번째 서랍 갈색 가죽 봉투 안에는 결혼 1년 전에 이미 나온 검사 결과지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문제는 며느리가 아니라 아들이었어요. 시어머니는 그 사실을 알면서도 며느리에게 2년 동안 쓴 약을 먹였습니다. 비가 시장 골목을 적시던 화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서울 마포 끝자락 망원시장 입구에서 안쪽으로 3블록쯤 들어간 자리에 청해국밥이라는 7평짜리 가게가 있었습니다. 차연우의 검은 세단이 이 골목에 들어선 건 단순한 실수였습니다. 비서가 내비게이션 주소를 한 자리 잘못 입력했고 약속 장소였던 마포 본사 대신 차는 시장 한복판에 서 있었습니다. 차창 너머로 김이 자욱한 가게 유리창이 보였습니다. 그 안에 한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한지윤, 28. 화장기 없는 얼굴에 머리는 검은 고무줄로 하나 묶었고 손등은 10년 넘게 사골솥 앞에서 일한 사람의 손이었습니다. 손님이 들어오자 지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웃었습니다. 그게 다였습니다. 현우는 그 웃음을 보고 자꾸 눈길이 갔습니다. 비서가 회장님 5분 후 도착하십니다라고 말했고 현우는 돌리지라고 짧게 답했습니다. 본사 회의는 그날 무산되었습니다. 다음 날 저녁 7시 검은 세단이 시장 골목 입구에 다시 멈춰 섰습니다. 현우는 차에서 내려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손잡이 위에 매달린 종이 2번 흔들렸습니다. 김 냄새, 마늘 냄새, 오래된 나무 의자 냄새가 한꺼번에 코끝에 닿았습니다. 국밥 한 그릇 주십시오. 지윤은 가볍게 고개를 숙이고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머니 박술래가 카운터 옆 의자에서 그의 신발을 한참 쳐다보았습니다. 까만 가죽 구두였습니다. 동네 어르신들이 신는 신발이 아니었습니다. 지윤아, 저 양반 엄청 부자처럼 보인다. 지윤은 대답하지 않고 뚝배기 바닥을 행주로 닦았습니다. 국밥이 나갔습니다. 현우는 한 숟갈을 떴고 2숟갈째에 잠시 멈췄고 마지막에 그릇을 기울여 국물 한 방울까지 비웠습니다. 계산대에서 10,000원짜리 한 장을 내고 잔돈을 받지 않고 나갔습니다. 다음 날도 왔습니다. 그 다음 날도 왔습니다. 사흘째 저녁 박술래가 저 양반 매일 오시네라고 했습니다. 닷새째 저녁 단골 김노인이 저 사람 부동산 보러 다니는 사람 같다고 했습니다. 일주일째 저녁 지윤은 그가 가게 문을 여는 소리만 듣고도 뚝배기를 하나 꺼내고 있었습니다. 8회째 저녁이었습니다. 비가 다시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릇을 비운 현우가 계산대 앞에서 잔돈을 받지 않고 서 있었습니다. 실례지만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지윤이 행주를 쥔 손을 멈췄습니다. 한지윤입니다. 차연우입니다. 일주일 동안 매일 와서 죄송합니다. 가게 마치고 차 한 잔 가능하시겠습니까? 손님하고는 따로 만나지 않습니다. 지윤은 그렇게만 말했습니다. 현우는 더 말하지 않고 가게를 나갔습니다. 다음 날에도 왔습니다. 차 이야기는 꺼내지 않았습니다. 국밥을 먹고 잘 먹었습니다. 한마디만 남기고 돌아갔습니다. 그렇게 또 일주일이 갔습니다. 그가 처음으로 호빵 2개가 든 종이봉투를 계산대 위에 놓고 간 날, 안에 쪽지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밤에 출출하실 것 같아 두고 갑니다. 차 한 잔,
한 번만 부탁드립니다. 박술래가 그 쪽지를 빼앗아 읽었습니다. 지훈아, 이 양반 보통이 아니다. 한번 만나만 봐. 엄마 말 들어. 매일 와서 국밥 한 그릇씩 비우는 양반이 나쁜 사람이긴 어렵다. 지우는 그날 밤 가게 문을 닫고 시장 끝 작은 찻집 목련다방에 들어갔습니다. 현우는 이미 와서 앉아 있었습니다. 자기 이야기는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지훈이 새벽 4시에 일어나 사고를 안 친다는 것, 아버지 한태수가 58년생이고 10년 전에 이 가게를 시작했다는 것, 그런 이야기를 묻고 들었습니다. 2시간이 짧았습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은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났습니다. 2달이 그렇게 갔습니다. 어느 수요일 저녁 가게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종이 한 번에 2번 부딪혔습니다. 검은 정장에 진주 목걸이를 2줄 두른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차연우의 어머니 윤정숙이었습니다. 손에는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두께가 명백했습니다. 윤정숙은 자리에 앉지 않았습니다. 카운터 앞에 선 채로 박술래에게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3,000이에요. 받으시고 따님 입단속 잘 시키세요. 박술래의 손이 봉투 위에서 굳었습니다. 주방에서 한태수가 칼을 도마에 내려놓는 소리가 났습니다. 우리 현우가 사람 보는 눈이 영 아니라서요. 어디서 이런 가게에 와서 정신이 나갔는지. 윤정숙은 가게 안을 한번 둘러보았습니다. 천장에 누런 형광등을 보고 벽에 붙은 메뉴판의 손글씨를 보고 마지막으로 지훈을 보았습니다. 얼굴은 멀쩡하네. 그래서 우리 애가 흔들렸나 보다. 지훈은 카운터 안쪽에서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아주머니, 우리 현우가 어떤 자리에 앉을 사람인지 아세요? 그 자리에 따님이 앉을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친정이 어디 있어야 사돈을 보내고 학교를 어디 나와야 시댁 모임에 데려가요. 따님 학교 어디 나오셨어요? 박술래가 봉투를 윤정숙 쪽으로 밀었습니다. 가져가세요. 우리 딸 돈 받고 보낼 자식 아닙니다. 윤정숙이 봉투를 다시 밀었습니다. 5천까지는 올려드릴게요. 더는 안 됩니다. 가져가시라니까요. 윤정숙은 봉투를 카운터 위에 그대로 두고 돌아섰습니다. 가게 문을 나가기 직전에 한번 멈춰서서 지훈에게 말했습니다. 아가씨, 현우 인생에 흠집 내지 마요. 그쪽도 부모 마음 알 거 아니에요. 문이 닫혔습니다. 종이 한 번 흔들렸고 2번째 흔들리기 전에 한태수가 주방에서 가슴을 쥐고 식탁에 엎드렸습니다. 박술래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지우는 봉투를 그대로 둔 채 아버지에게 달려갔습니다. 셔츠 단추를 풀고 119를 누르고 어머니에게 보험증 어디 있어요를 물었습니다. 손은 떨리지 않았습니다. 떨릴 시간이 없었습니다. 택시가 응급실 앞에 멈췄을 때 지훈의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차연우였습니다. 어머니가 다녀가셨다고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지훈은 응급실 자동문이 열리는 소리를 들으며 짧게 답했습니다. 지금 그쪽 만날 시간 없습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응급실 안쪽에서 의사가 보호자분이라고 부르고 있었습니다. 지훈은 그쪽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카운터 위에 놓고 온 봉투의 두께가 그제야 떠올랐습니다. 응급실 자동문 안쪽은 형광등 불빛이 차갑게 깔려 있었습니다. 한태수는 들것 위에 누워 있었고 흰 가운을 입은 의사가 청진기를 가슴에 댄 채 간호사에게 무언가를 빠르게 지시하고 있었습니다. 박술래는 침대 옆에 서서 남편의 손등 위에 자기 손을 포개고 있었습니다. 손등에 핏줄이 도드라져 있었습니다. 협심증 의심됩니다. 일단 입원하셔야 합니다. 의사의 말이 끝나자 박술래의 어깨가 한 번에 내려앉았습니다. 지우는 보호자 의자에 앉아
핸드폰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의자 등받이가 차가웠습니다. 시계는 밤 11시 40분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지훈아, 가게 문은 잠그고 왔니? 네, 엄마. 봉투는? 지훈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봉투는 카운터 위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박술래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새벽 2시가 넘어서 한태수가 일반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여섯인실이었습니다. 옆 침대 노인이 갈에 끓는 기침을 했고 그 옆 침대에서는 보호자가 코를 골고 있었습니다. 박술래는 간이 침대를 펴고 누웠습니다. 지우는 병실 복도로 나왔습니다. 휴대전화에는 차연우의 부재중 통화가 7통 찍혀 있었습니다. 마지막 문자가 한 줄 와 있었습니다. 병원이 어디입니까? 지금 가겠습니다. 지우는 답장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휴대전화를 주머니에 넣고 자판기 앞으로 갔습니다. 율무차 한 잔을 뽑았습니다. 종이컵 바닥이 손바닥에 닿았을 때 그제야 손끝이 뜨겁다는 걸 알았습니다. 새벽 4시 40분 응급실 입구 자동문이 열렸습니다. 차연우가 들어왔습니다. 양복 위에 코트를 걸친 채였습니다. 머리카락이 비에 젖어 있었습니다. 그가 복도 끝에서 지훈을 발견하고 걸음을 빨리 했습니다. 아버님은요? 입원하셨습니다. 병실 어디입니까? 지훈은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율무차 종이컵을 두 손으로 감싼 채 그를 마주 보았습니다. 형광등 아래에서 그의 얼굴이 평소보다 창백해 보였습니다. 현우 씨 어머님이 우리 가게에 와서 봉투를 내미셨습니다. 3천만 원이라고 하셨어요. 그 봉투 카운터 위에 그대로 두고 왔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버지가 그 자리에서 쓰러지셨습니다. 현우 씨가 매일 가게에 오신 2달 동안 저희 부모님은 그쪽이 좋은 사람이라고 믿으셨어요. 어머님 오신 거 한 번에 그 믿음이 어떻게 되는지 그쪽도 아실 겁니다. 차연우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지우는 현우를 한참 바라보다가 율무차 종이컵을 옆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현우 씨 어머님께 전해주세요. 봉투 가지러 오실 거 없다고요. 내일 아침에 제가 직접 가져가서 돌려드리겠습니다. 지훈 씨, 돌아가세요. 지금 저는 아버지 옆에 있어야 합니다. 차연우는 그 자리에서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지훈은 병실로 돌아갔습니다. 복도 끝에서 그의 그림자가 한참을 머물러 있다가 사라졌습니다. 다음 날 오전 10시 지훈은 가게에 들렀습니다. 카운터 위 봉투를 가방에 넣고 곧장 강남으로 갔습니다. 윤정숙의 자택은 도곡동 고급 빌라 단지 안에 있었습니다. 인터폰을 누르자 가정부가 약속하셨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약속은 안 했습니다. 어제 우리 가게에 다녀가신 분께 봉투 돌려드리러 왔다고 전해주세요. 2분쯤 지나서 가정부가 다시 인터폰을 받았습니다. 들어오시라고 하십니다. 거실은 하얀 대리석 바닥이었습니다. 천장이 보통 집 2배쯤 높았고 한쪽 벽에는 한국화 한 점이 걸려 있었습니다. 윤정숙은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제와 같은 진주 목걸이를 두르고 있었습니다. 차 한 잔이 앞에 놓여 있었지만 마시지 않은 채였습니다. 앉아요. 지우는 앉지 않았습니다. 봉투를 꺼내 탁자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돌려드리러 왔습니다. 어제 저희 아버지가 이 봉투 보시고 그 자리에서 쓰러지셨어요. 지금 입원 중이십니다. 윤정숙의 표정이 잠깐 흔들렸습니다. 잠깐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건가요? 우리 집에 입원비라도 내라는 건가요? 아닙니다. 그저 이 봉투 받지 않겠다는 말씀 드리러 왔습니다. 그럼 결혼 안 한다는 뜻으로 받으면 되는 건가요? 그건 제가 정할 일이 아니라 현우 씨와 제가 정할 일입니다.
윤정숙이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지훈보다 키가 한 뼘 가까이 컸습니다. 진주 목걸이가 가슴 앞에서 흔들렸습니다. 아가씨, 똑똑히 들어요. 우리 현우가 지금 정신이 잠깐 나가서 그래요. 한 달, 두 달 지나면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그때 가서 아가씨가 어떻게 될지 한번 생각해 봐요. 매달리는 여자만큼 추한 게 없어요. 저는 매달린 적 없습니다. 매일 가게에 오신 건 현우 씨고, 차 한잔하자고 하신 것도 현우 씨고, 만나자고 하신 것도 현우 씨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애가 잘했다는 건가요? 잘잘못을 따지러 온 게 아닙니다. 봉투 돌려드리러 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윤정숙은 봉투를 한참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러더니 가정부를 불렀습니다. 이것 치워. 가정부가 봉투를 들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윤정숙은 다시 소파에 앉았습니다. 아가씨, 한 가지만 묻겠어요. 우리 집에 들어오면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사골 끓이는 일은 못해요. 우리 집안 며느리는 그런 일 안 합니다. 그쪽이 그걸 견딜 수 있겠어요? 제가 견딜 일이 무엇인지부터 따져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우는 그 말만 남기고 거실을 나왔습니다. 빌라 단지 정문을 빠져나오는 길에 휴대전화가 다시 울렸습니다. 차현우였습니다. 이번에는 받았습니다. 어머니 만나고 오는 길입니다. 그러셨습니까? 현우 씨, 어머님이 저한테 그러셨어요. 한 달, 두 달 지나면 그쪽이 제자리로 돌아갈 거라고요. 그 말이 사실인지 저는 그쪽 입으로 듣고 싶습니다. 전화기 너머가 한참 조용했습니다. 지나가는 차 소리, 누군가의 발소리, 그 사이로 그의 숨소리가 한번 길게 흘러나왔습니다. 오늘 저녁에 가게로 가겠습니다. 어머님 앞에서, 부모님 앞에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우는 전화를 끊고 시장 쪽 버스에 올랐습니다. 창밖으로 강남 빌딩 숲이 지나갔고 한강이 지나갔고 다시 좁은 시장 골목이 다가왔습니다. 그 골목 끝에 청해 국밥의 낡은 간판이 보였습니다. 지우는 그 간판을 한참 올려다보았습니다. 이 간판 아래에서 자라온 자신이 도곡동, 그 거실에서 1시간을 버텼다는 사실이 아직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7시 청해 국밥에 간판 불이 켜졌습니다. 지우는 손님을 받지 않았습니다. 출입문에 오늘 임시 휴업이라고 적힌 종이를 붙였고 카운터 위에는 손도 안 댄 김치 한 접시가 놓여 있었습니다. 박술래는 병원에서 돌아와 가게 안쪽 작은 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한태수는 입원 중이었지만 큰 고비는 넘긴 상태였습니다. 8시 5분 가게 문이 열렸습니다. 차현우 혼자였습니다. 양손에 작은 보자기 2개를 들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한약, 하나는 전복죽이었습니다. 그가 신을 벗고 안방으로 들어가 박술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님, 제가 한 일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죄송합니다. 박술래는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보자기를 풀지도 밀어내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다 한 번만 짧게 물었습니다. 총각, 지훈이 데리고 가서 행복하게 해줄 자신 정말 있나? 있습니다. 그쪽 어머니가 막아서면 제가 막겠습니다. 박술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다였습니다. 지우는 안방 문틀에 기대서서 그 광경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지우는 결혼을 받아들였습니다. 상견례는 차현우 측 호텔에서 잡혔습니다. 윤정숙은 끝까지 식사 자리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시아버지 차상복만 나와서 박순례와 인사를 나눴습니다. 차상복은 말이 적은 사람이었습니다. 사위가 될 사람의 장인을 한번 보고 장모가 될 사람을 한번 보고 그게 끝이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갈 무렵 그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사돈,
우리 안사람 성격이 보통이 아닙니다. 미리 말씀드립니다. 박술래는 그저 네라고만 답했습니다. 결혼식 날 식장은 강남 한 호텔의 가장 큰 홀이었습니다. 신랑 측 하객은 400명, 신부 측 하객은 40여 명이었습니다. 신부 대기실에 앉아 있는 지훈에게 윤정숙이 들어왔습니다. 한복 대신 검은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진주 목걸이를 두 줄 두르고 있었습니다. 축하해요. 그런데 신부 측 하객이 왜 이렇게 적은가요? 저희는 친인척만 불렀습니다. 어머님, 지우는 처음으로 그 호칭을 썼습니다. 윤정숙은 그 호칭을 듣고도 표정이 풀리지 않았습니다. 어머님이라. 윤정숙은 거울 앞에 서 있는 지훈의 면사포를 한번 만져보았습니다. 그러더니 짧게 말했습니다. 오늘부터 친정은 친정이고 우리 집은 시댁이에요. 헷갈리지 말아요. 그 말을 남기고 윤정숙은 대기실을 나갔습니다. 신혼집은 도곡동 본가가 아니었습니다. 본가에서 도보 10분 거리에 있는 단독주택이었습니다. 차상복이 결혼 선물로 내준 집이었습니다. 마당이 있고 방이 4개였습니다. 가정부 1명이 출퇴근으로 일했습니다. 주말마다 본가에 들어가 시부모님을 뵙는 것이 규칙이었습니다. 결혼하고 한 달이 지난 토요일이었습니다. 본가 거실에서 가족이 모인 자리였습니다. 차연우의 누나 차서영이 처음으로 지훈을 정식으로 마주한 날이었습니다. 차서영은 34살이었고 결혼해서 아들 하나를 두고 있었습니다. 갈색으로 염색한 머리를 어깨까지 늘어뜨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우야, 올케 지금 직장은 안 다녀? 지훈이 답하기 전에 윤정숙이 먼저 받았습니다. 얘는 친정에서 가게 일 도왔다잖니. 아, 그 국밥집. 차서영이 작게 웃었습니다. 그러더니 지훈을 똑바로 보고 물었습니다. 새언니, 그 가게 한 그릇에 얼마예요? 8,000원입니다. 8,000원. 현우야, 너 한 그릇에 8,000원짜리 국밥 먹으러 거기까지 다녔구나. 차연우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찻잔을 들어 한 모금 마시는 것으로 그 자리를 넘겼습니다. 지우는 무릎 위에 두 손을 가지런히 모으고 앉아 있었습니다. 손가락 끝이 살짝 굳어 있었지만 표정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윤정숙이 화제를 돌렸습니다. 예. 다음 주 토요일에 우리 모임 있다. 그동안 우리 며느리 인사를 못 시켰으니 같이 가자. 네. 어머님, 입을 옷은 내가 보낼게. 며느리가 알아서 입고 오면 또 말이 나와요. 지우는 네라고만 답했습니다. 차연우는 그 말에도 답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 윤정숙이 보낸 옷이 신혼집에 도착했습니다. 진한 곤색 정장이었습니다. 가정부가 옷을 들고 들어와 옷장에 걸었습니다. 지훈이 옷을 한번 만져보고 가정부에게 물었습니다. 이 옷 어디서 받으셨어요? 사모님 댁 안방에서 직접 챙겨주셨어요. 새 옷이 아니네요. 네. 사모님께서 예전에 입으시던 옷이라고 하셨습니다. 지우는 그 옷을 옷걸이째 한참 들여다보았습니다. 어깨 부분에 살짝 보풀이 일어 있었습니다. 안감 한쪽에는 다림질 자국이 진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10년은 좋게 입은 옷이었습니다. 지우는 옷을 다시 옷장 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모임 당일 지우는 그 곤색 정장을 입고 윤정숙을 따라갔습니다. 장소는 서울의 한 호텔 라운지였습니다. 윤정숙 또래의 부인 7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윤정숙이 지훈을 소개했습니다. 우리 며느리예요. 인사해라. 안녕하세요. 한지훈이라고 합니다. 부인 한 명이 지훈의 옷을 한번 위아래로 훑었습니다. 그러더니 윤정숙에게 작게 물었습니다. 언니, 그 옷
언니가 예전에 자선 모임 때 입으셨던 그 옷 아니에요? 맞아요. 우리 며느리 체격이 나하고 비슷해서 새 거 사주면 아까울 것 같아서 웃음이 한 번 돌았습니다. 부인 2명이 손으로 입을 가렸습니다. 지우는 자기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찻잔을 들었지만 손잡이를 잡은 손가락에 핏기가 빠져 있었습니다. 마시지는 않았습니다. 모임이 끝나고 차에 오를 때 윤정숙이 뒷좌석에 앉으면서 말했습니다. 예. 다음부터는 좀 더 활달하게 인사를 해야겠다. 우리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굳어 있으면 우리 집안이 너 잡고 있는 줄 알아. 네. 어머님. 신혼집에 돌아온 그날 밤 지우는 옷장 앞에 한참 서 있었습니다. 곤색 정장을 옷걸이에서 내려 차곡차곡 했습니다. 그러고는 옷장 가장 아래 칸에 그 옷을 넣었습니다. 다시는 꺼내지 않을 자리였습니다. 차연우가 방에 들어왔습니다. 지훈이 옷장을 닫는 모습을 보고 잠깐 멈춰 섰습니다. 오늘 어땠어? 괜찮았어요. 어머니가 뭐라고 하셨어? 다음에 더 활달하게 인사하라고 하셨어요. 차연우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지훈도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같은 침대에 누웠지만 그날 밤 등을 마주대지 않았습니다. 지훈은 천장을 한참 올려다보았습니다. 신혼집 천장은 본가 천장만큼이나 높았습니다. 그 높이가 처음으로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멀리서 시계 초침 소리가 또박또박 들려왔습니다. 그 소리를 따라 지우는 잠이 들지 못한 채로 새벽을 맞았습니다. 결혼하고 첫 봄이 지나갔습니다. 여름이 오고 지우는 신혼집 마당의 작은 화단에 봉선화 씨앗을 심었습니다. 가정부 김 여사가 사모님은 이런 거 안 하시는데 라고 했지만 지우는 호미를 놓지 않았습니다. 그게 지훈이 자기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유일한 흙이었습니다. 가을이 왔고 지훈은 결혼 1년을 채웠습니다. 그 무렵부터 시댁 분위기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본가 거실에서 차상복의 칠순 잔치가 끝나고 가족만 남은 자리였습니다. 차상복이 위스키 잔을 내려놓으며 차현우에게 지나가듯 물었습니다. 현우야, 너는 언제 손주 하나 안겨줄 거냐? 방 안 공기가 잠깐 멈췄습니다. 윤정숙이 찻잔을 입에서 떼면서 말했습니다. 여보, 그런 거 식구들 다 있는 데서 묻지 말아요. 식구들 있는 데서 묻지 어디서 물어. 결혼한 지 1년이야. 차서영이 이때 끼어들었습니다. 아빠, 요즘은 1년 가지고 그러면 안 돼요. 우리 동선에는 3년 만에 가졌잖아요. 3년? 그건 너네 동서가 일하느라 늦은 거지. 우리 며느리는 집에 있잖아. 차상복이 지훈을 쳐다보았습니다. 지훈은 무릎 위에 손을 모으고 앉아 네, 아버님이라고만 답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 이상을 답할 수 있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윤정숙의 말투가 바뀌었습니다. 월요일 아침 윤정숙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예, 내가 한약방을 하나 알아봤다. 압구정에 있어. 화요일 오전 10시에 약속 잡아놨으니까 그쪽으로 와라. 어머님, 저 한약은 말 끊지 말고 들어. 우리 집안에 며느리 들어와서 1년 안에 소식 없는 사람은 너 처음이야. 한번 봐서 손해볼 거 없으니까 가자. 지우는 화요일 오전에 압구정 한약방으로 갔습니다. 윤정숙이 먼저 와 있었습니다. 한의사는 60대 남자였습니다. 지훈의 손목을 한참 짚었습니다. 그러더니 윤정숙 쪽을 보면서 말했습니다. 손이 차네요. 자궁이 차다는 뜻입니다. 이쪽 문제로 보입니다. 윤정숙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쪽 문제라는 거지요? 네. 신랑은 굳이 안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지우는 그 자리에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한의사의 손가락이 자기 손목을 짚는 동안에도
윤정숙이 그쪽 문제라고 못 박는 동안에도 지우는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손목 위에 닿아 있던 한의사의 손이 떼어졌을 때 지훈의 손가락 끝이 하얗게 굳어 있었습니다. 한약방을 나오면서 윤정숙이 말했습니다. 너 봤지? 내가 괜히 한약방 데려온 게 아니야. 약은 석 달치 지었으니까 빠지지 말고 먹어라. 현우 씨도 한번 검사 받아보면 좋지 않을까요? 어머님, 윤정숙이 걸음을 멈췄습니다. 지훈을 정면으로 돌아보았습니다. 예. 너 지금 무슨 말하는지 알고 하는 거야? 우리 현우가 무슨 문제가 있다고 검사를 받아. 한의사 선생님이 너가 문제라잖아. 어른 말 안 들리니? 지훈은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한약은 그날부터 매일 아침 저녁으로 먹었습니다. 쓴맛이 입안에 한참 남았습니다. 한약을 한 달 먹었을 무렵이었습니다. 지우는 혼자 산부인과를 찾아갔습니다. 동네 산부인과가 아니라 시장 반대편 한참 떨어진 강동구의 한 병원이었습니다. 모자를 깊게 눌러 쓰고 갔습니다. 누가 알아볼까봐가 아니라 자기 얼굴을 자기가 보기 싫어서였습니다. 검사 결과는 일주일 뒤에 나왔습니다. 산모님, 결과 자체는 정상입니다. 호르몬 수치도 괜찮고 자궁도 깨끗합니다. 다만 임신이 안 되는 데에는 부부가 같이 봐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남편분도 한번 검사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지우는 의사에게 감사합니다라고만 답하고 진료실을 나왔습니다. 병원 로비 의자에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가방 안에서 검사 결과지가 흰 종이 한 장으로 접혀 있었습니다. 그 종이가 가방 안에서 작은 무게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날 저녁 지우는 차현우에게 처음으로 직접 말을 꺼냈습니다. 현우 씨, 저 오늘 검사 받고 왔어요. 결과 정상이래요. 차현우가 신문을 내려놓았습니다. 정상? 네. 호르몬 수치도 괜찮고 자궁도 깨끗하대요. 그래. 다행이네. 현우 씨도 한번 받아보면 어때요? 차현우의 시선이 잠깐 흔들렸습니다. 신문의 한 면을 다시 폈다가 다시 접었습니다. 다음에 회사 일이 좀 정리되면. 회사 일이 정리되는 게 언제예요? 지훈아. 차현우의 목소리가 조금 낮아졌습니다. 어머니가 한약방 보내신 거 알아? 어머니 말 좀 들어드려. 한약 먹다 보면 좋아질 수도 있잖아. 현우 씨. 응. 병원에서 부부가 같이 봐야 한다고 했어요. 차현우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신문을 다시 펴서 들었습니다. 그 신문이 둘 사이를 가로막는 벽처럼 한참을 그 자리에 머물렀습니다. 지우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결과지를 가방 안쪽 깊숙한 곳에 다시 넣었습니다. 그 주 토요일 본가 모임 자리였습니다. 차서영이 임신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둘째였습니다. 윤정숙이 손뼉을 한번 쳤습니다. 우리 서영이 또 가졌구나. 잘했다, 잘했어. 차상복이 위스키 잔을 들었습니다. 우리 집안에 손주 또 하나 오겠네. 좋다, 좋아. 차서영은 자기 배에 손을 한번 올리고 웃었습니다. 그러더니 지훈 쪽을 보고 말했습니다. 새언니, 너무 부담 갖지 마요. 사람마다 다 때가 있는 거예요. 네, 아가씨, 축하드려요. 근데 새언니, 한약방은 다니고 있어요? 네,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도 안 되면 시험관도 한번 알아봐요. 요즘은 다 그렇게 해요. 윤정숙이 그 말을 받았습니다. 시험관까지 갈 거 있나? 우리 며느리 아직 젊은데. 엄마, 젊다고 다 되는 거 아니에요. 새언니 벌써 결혼한 지 1년 넘었잖아요. 지우는 두 사람의 대화 사이에서 찻잔을 들었습니다. 입에 가져갔지만 마시지는 않았습니다. 찻잔의 손잡이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 떨림은 윤정숙도 차서영도 보지 못했습니다. 다만 차연우만 그 떨림을 곁눈으로 보았고 보고 나서 시선을 거두었습니다. 신혼집으로 돌아온 그날 밤 지우는 옷장 가장 아래 칸을 열었습니다. 곤색 정장 위에 새로 접힌 종이 한 장을 올려놓았습니다. 검사 결과지였습니다. 그 위에 가만히 손을 얹었다가 옷장 문을 닫았습니다. 침실로 들어오자 차연우가 침대에 걸터 앉아 있었습니다. 휴대전화를 보고 있었습니다. 지훈이 침대 반대편에 앉자 그가 짧게 말했습니다. 오늘 누나가 한 말 너무 마음에 두지 마. 마음에 두지 않아요. 현우 씨, 아까 어머님이 한약방 이야기하실 때 왜 한마디도 안 하셨어요? 차연우는 휴대전화 화면을 내렸습니다. 그 자리에서 무슨 말을 해? 그 자리니까 하셔야지요. 차연우가 휴대전화를 침대 옆 협탁에 내려놓았습니다. 지훈아, 어머니 성격 알잖아. 그 자리에서 내가 무슨 말해도 더 커질 뿐이야. 나중에 따로 말씀드릴게. 나중이 언제예요? 차연우는 답하지 않고 자리에서 일어나 욕실로 들어갔습니다. 욕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평소보다 조금 길게 들렸습니다. 지우는 침대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옷장 가장 아래 칸 안에서 곤색 정장 위에 놓인 흰 종이가 어둠 속에서도 또렷이 떠올랐습니다. 그 종이 한 장의 무게가 그날 밤 지훈의 어깨 위에 처음으로 얹혔습니다. 결혼 2년 차 봄이었습니다. 마당에 봉선화가 다시 피어 있었습니다. 지훈은 그 봉선화를 한 번도 손톱에 물들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침마다 물을 줬고 저녁마다 시든 잎을 한두 장 떼어냈습니다. 한약은 6달째 먹고 있었습니다. 압구정 한약방의 한의사가 약을 2번 바꿨습니다. 마지막 약은 더 썼습니다. 새벽에 한 사발, 저녁에 한 사발이었습니다. 지우는 그 약을 마실 때마다 부엌 싱크대 앞에 서서 마셨습니다. 안방에서 마시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자기도 몰랐습니다. 다만 그 약을 마시는 자기 모습을 차연우에게 보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 봄에 한태수가 다시 쓰러졌습니다. 박술래에게서 전화가 온 건 화요일 오후였습니다. 지훈아, 엄마, 무슨 일 있어요? 내 아버지가 또 쓰러졌다. 지금 응급실이야. 지훈은 전화를 끊자마자 가방을 들고 신혼집을 나왔습니다. 가정부 김 여사가 사모님 어디 가세요라고 물었지만 답하지 못했습니다. 택시를 잡아 탔습니다. 응급실 자동문이 열리는 소리가 2년 만에 다시 귀에 닿았습니다. 한태수는 이번에는 협심증이 아니었습니다. 심근경색이었습니다. 응급시술이 들어갔고 의사가 보호자를 불렀습니다. 수술하셔야 합니다. 스텐트 시술이고 비용은 대략 1,500 정도 예상하시면 됩니다. 보험 처리되는 부분도 있고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박술래는 의사 앞에서 네만 반복했습니다. 지우는 의사에게 인사를 하고 어머니를 복도 의자에 앉혔습니다. 엄마, 가게 보증금은요? 그건 작년에 한 번 빼서 썼다. 내 아버지 첫 번째 입원 때. 그럼 통장에는요? 200쯤 있다. 지우는 말이 없었습니다. 박술래가 지훈의 손을 잡았습니다. 손바닥이 거칠고 차가웠습니다. 예. 시댁에는 말하지 마라. 거기 손 안 빌리는 게 우리 자존심이야. 엄마, 말하지 마라. 지우는 네라고 답했습니다. 그날 밤 신혼집에 돌아와서 지우는 자기 통장을 꺼냈습니다. 결혼 전에 모아둔 돈이 400 조금 넘게 있었습니다. 결혼 후에는 한 푼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시댁에서 며느리 용돈이라는 명목으로 매달 100만 원씩 들어왔지만 그 돈은 윤정숙이 정해놓은 자선 모임 회비, 시아버지 생신 선물, 차서영,
아이 선물 같은 데로 다 빠져나갔습니다. 그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지훈이 부엌에서 아침을 차리고 있을 때 차연우가 양복을 입고 내려왔습니다. 현우 씨, 저 오늘 친정에 좀 다녀와야 해요. 아버지가 어제 또 쓰러지셨어요. 차연우의 손이 넥타이 위에서 멈췄습니다. 어제, 왜 어제 말 안 했어? 정신이 없어서요. 수술은 오늘 들어가요. 스텐트 시술이래요. 차연우는 잠깐 말이 없다가 양복 안주머니에서 카드 한 장을 꺼냈습니다. 이거 가져가. 비용은 이걸로 하고. 현우 씨, 어머니께는 내가 알아서 말씀드릴게. 지우는 그 카드를 한참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러고는 다시 차연우 쪽으로 밀었습니다. 그건 안 가져갈게요. 지훈아, 이건 어머님 카드예요. 가족 카드. 어머님이 명세서 다 보세요. 아버지 수술비를 그 카드로 결제하면 우리 친정이 어머님께 빚을 지는 거예요. 차연우가 카드를 천천히 다시 안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 거야? 제 통장에 돈 있어요. 그걸로 할게요. 부족하면, 부족해도 제가 알아서 할 거예요. 현우 씨도 어머님께 말씀드리지 마세요. 아버지 쓰러지신 일. 차연우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아침 두 사람은 같은 식탁에 앉아 같은 밥을 먹었지만 한마디도 더 나누지 않았습니다. 스텐트 시술은 잘 끝났습니다. 한태수는 일주일 입원 후 퇴원했습니다. 지우는 그 일주일 동안 매일 아침 신혼집에서 병원을 거쳐 다시 신혼집으로 돌아오는 일정을 반복했습니다. 본가 토요일 모임도 빠지지 않고 갔습니다. 윤정숙에게는 친정일을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토요일 모임에서 윤정숙이 먼저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예, 친정아버님 어떠시니? 지훈의 손이 찻잔 위에서 잠깐 굳었습니다. 차연우 쪽을 한번 보았습니다. 차연우는 시선을 다른 곳에 두고 있었습니다. 괜찮으십니다. 어머님, 수술 잘 끝나셨다며. 친정에 다녀와도 된다. 네. 어머님, 수술비는 어떻게 했니? 제가 알아서 했습니다. 얼마 들었니? 예. 내가 모르는 줄 아니. 우리 현우가 어제 나한테 와서 200을 빌려달라더라. 처가에 보내야 한다고. 지훈이 차연우 쪽을 다시 보았습니다. 차연우의 시선이 잠깐 흔들렸습니다. 그러더니 윤정숙이 핸드백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받아라. 친정아버님 수술하셨다는데 시어미가 모른 척하면 그것도 흠이지. 어머님, 안 받겠습니다. 예. 현우 씨도 어머님께 말씀 안 드린 일이에요. 제가 친정에 손 안 빌리겠다고 한 일이에요. 어머가 주는 건데 그게 무슨 손 빌리는 거야. 어머님이 주시는 거면 더 그렇습니다. 윤정숙이 봉투를 탁자 위에 그대로 두었습니다. 예. 너 자존심 부리는 거 알겠는데 너 자존심이 우리 집안 체면이야. 우리 며느리 친정이 수술비 없어서 우왕좌왕했다는 말이 어디 한 군데서라도 나오면 그게 우리 집안 욕이야. 그래서 받으라는 거야. 어머님, 받아라. 지우는 봉투를 받았습니다. 가방에 넣었습니다. 모임이 끝나고 신혼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지우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차연우가 운전대를 잡은 채로 짧게 말했습니다. 미안해. 어머니한테 200만 원을 빌려달라고 했다가 내가 사실대로 말씀드렸어. 현우 씨, 응, 내가 말씀드리지 말라고 했잖아요. 차연우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빨간불 앞에서 차가 멈췄습니다. 지우는 창밖을 보았습니다. 길 건너 약국 간판에 한약보약 체질 개선이라는 글자가 붙어 있었습니다. 그 간판이 한참 눈에 들어왔다가 신호가 바뀌면서 사라졌습니다.
신혼집에 도착해서 지우는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안에 든 돈을 세어보지도 않고 옷장 가장 아래 칸을 열었습니다. 곤색 정장 위에 검사 결과지가 있었고 그 옆에 봉투를 두었습니다. 옷장 문을 닫았습니다. 그날 저녁 지우는 친정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그래. 시어머님께서 봉투 주셨어요. 수술비 보태라고요. 박술래는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얼마니? 안 세어봤어요. 예. 엄마, 이건 내가 갚을게요. 아버지 병원비에 보태지 보안을 거예요. 그냥 내가 가지고 있을게요. 언젠가 돌려드릴 거예요. 박술래는 또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짧게 답했습니다. 그래라. 내 마음 가는 대로 해라. 전화를 끊고 지우는 부엌 싱크대 앞에 섰습니다. 한약 사발을 데워서 천천히 마셨습니다. 그날 약은 평소보다 더 썼습니다. 입안에 쓴맛이 한참 남았습니다. 그 쓴맛을 지우려고 물을 마셨지만 입안은 계속 쓴맛만 났습니다. 침실로 들어가니 차연우가 이미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등을 돌리고 누워 있었습니다. 지훈도 자기 자리에 누웠습니다. 두 사람의 등이 닿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의 거리는 한 뼘쯤 되었습니다. 그 한 뼘이 그날 밤 처음으로 너무 멀게 느껴졌습니다. 지훈은 천장을 한참 올려다보았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가 또박또박 들렸습니다. 옷장 가장 아래 칸 안에서 곤색 정장과 흰 종이와 봉투 하나가 같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 세 가지가 한자리에 쌓여 있다는 사실이 지훈이 이 집에서 버텨온 시간의 무게였습니다. 결혼 3년 차 가을이었습니다. 마당의 봉선화는 그에 피지 못했습니다. 지훈이 봄에 씨앗을 뿌리는 것을 잊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잊은 게 아니라 뿌릴 마음이 들지 않았습니다. 한약은 2년째 먹고 있었습니다. 한의사가 5번을 바꿨고 마지막 약은 가루약이었습니다. 따뜻한 물에 타서 마시는 것이었습니다. 그 약을 3달 먹은 어느 아침 지훈이 화장실에서 머리를 빗다가 한 움큼이 빠지는 걸 보았습니다. 거울 속에서 머리카락이 손가락 사이에 엉켜 있었습니다. 지훈은 그 머리카락을 휴지로 싸서 변기에 넣고 물을 내렸습니다. 김 여사에게도 차연우에게도 어머니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무렵부터 본가 식탁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토요일 점심 자리였습니다. 지훈이 본가에 도착했을 때 가정부 박 여사가 식탁을 차리고 있었습니다. 윤정숙의 자리, 차상복의 자리, 차서영 부부 자리, 차연우 자리, 그리고 한 자리가 식탁 끝쪽 구석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릇이 다른 자리들과 조금 떨어져 있었습니다. 사모님, 여기가 작은 사모님 자리예요. 박 여사가 작게 말했습니다. 지훈은 네, 감사합니다라고 답하고 그 자리에 앉았습니다. 식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윤정숙이 차서영의 큰아이에게 갈비 한 점을 집어주었습니다. 우리 손주 많이 먹어라. 할머니, 숙모는요? 큰아이가 지훈 쪽을 보고 물었습니다. 7살이었습니다. 윤정숙이 웃으며 답했습니다. 숙모는 어른이잖니. 근데 숙모 자리는 왜 멀어요? 식탁이 작아서 그래. 식탁은 작지 않았습니다. 10명이 앉아도 자리가 남는 식탁이었습니다. 차상복은 신문을 보며 식사하고 있었습니다. 차서영은 휴대전화를 보고 있었습니다. 차연우는 갈비 한 점을 자기 그릇에 담고 있었습니다. 지우는 자기 그릇을 한참 내려다보았습니다. 거기에는 흰밥과 국 한 그릇, 김치 한 접시가 있었습니다. 그게 다였습니다. 식사가 끝나갈 무렵 윤정숙이 박 여사를 불렀습니다. 박 여사, 후식은 거실에서 차리지 말고 우리 며느리는 안방에서 따로 좀 드리지.
네. 사모님, 지훈이 어머님, 같이 먹겠습니다라고 했지만 윤정숙은 손을 한번 저었습니다. 예. 너 한약 먹는 시간 됐잖니? 후식같이 먹으면 한약 효능 떨어진다더라. 따로 먹어라. 지훈은 네라고 답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안방 작은 탁자 앞에 앉아 사과 한 조각이 담긴 접시를 받았습니다. 거실 쪽에서 가족들의 웃음소리가 한참 들려왔습니다. 차서영의 큰아이가 할머니 사랑해요라고 외치는 소리, 차상복이 우리 손주 똑똑하지라고 받는 소리. 지우는 사과 한 조각을 한참 들고 있다가 결국 한 입도 베어 물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신혼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이었습니다. 지훈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현우 씨, 응, 오늘 식탁 자리 보셨어요? 뭘? 제 자리가 식탁 끝에 있었어요. 다른 자리들하고 좀 떨어져서요. 차연우의 손이 운전대를 한번 고쳐 잡았습니다. 식탁이 좀 길어서 그런 거 아니야. 그 식탁이 길지 않은 거 아시잖아요. 도대체 제가 그런 대우를 당하고 있는데 왜 현우 씨는 한마디도 하지 않는 거예요? 후식도 저만 안방에서 따로 먹었어요. 한약 시간이라고요. 그건 어머니가 너 챙기시려고 그러신 거지. 지우는 그 말에 답하지 않았습니다. 차창 밖으로 가로등이 한 개씩 지나갔습니다. 한참을 가다가 지훈이 다시 말했습니다. 오늘 큰 조카가 제 자리 멀다고 물어봤어요. 애들이 뭘 알아? 애들이 보니까 묻는 거예요. 차연우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신혼집까지 남은 15분 동안 두 사람은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주 수요일이었습니다. 지훈이 동네 마트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시장 골목 입구 약국 앞에서 차서영을 마주쳤습니다. 차서영은 친구로 보이는 여자 2명과 같이 있었습니다. 올케, 아가씨, 안녕하세요. 차서영이 친구들에게 지훈을 소개했습니다. 우리 올케야. 동생 와이프? 친구 한 명이 그분이라고 했습니다. 그 짧은 한마디 안에 이미 들은 이야기가 다 있었습니다. 다른 친구가 웃으며 말을 받았습니다. 새언니 정말 단정하시네. 너 들은 거랑은 좀 다른데? 차서영이 웃었습니다. 예. 단정한 거랑 며느리 노릇하는 거랑은 다르지. 우리 엄마가 얼마나 속이 타는지 너 몰라. 지우는 손에 든 마트 봉투를 한번 고쳐 잡았습니다. 봉투 안에 두부 한 모와 콩나물 한 봉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아가씨, 저 먼저 가보겠습니다. 그래, 들어가요. 새언니. 지우는 그 자리에서 돌아섰습니다. 등 뒤에서 친구 한 명이 언니, 저분 진짜 국밥집 딸이야? 라고 묻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훈의 걸음이 잠깐 멈췄습니다. 그러나 돌아보지 않고 그대로 걸었습니다. 신혼집까지 가는 길에 두부 한 모가 봉투 안에서 한번 흔들렸고 그 무게가 그날따라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지훈이 부엌에서 두부조림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차연우가 평소보다 일찍 들어왔습니다. 식탁 앞에 가방을 내려놓고 잠깐 멈춰 섰습니다. 지훈아. 네. 어머니가 오늘 나한테 전화하셨어. 너 이번 주말 모임에 안 데려와도 된다고 하시더라. 지훈이 두부를 뒤집던 젓가락을 잠깐 멈췄습니다. 왜요? 요즘 모임에 너 데려가면 분위기가 좀 가라앉는다고. 한약 먹느라 너도 피곤할 텐데 한번 쉬라고 하시더라. 네. 그렇게 할게요. 차라리 안 가는 게 편해요. 차연우가 지훈 쪽을 한참 보았습니다. 지훈아. 네. 어머니가 진짜로 너 쉬라고 그러시는 거야. 지훈이 두부를 마저 뒤집었습니다. 알아요. 현우 씨. 두부조림 좋아하잖아요. 거의 다 됐어요. 차연우는 그 자리에 한참 서 있다가
욕실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욕실 문이 닫혔습니다. 지우는 두부 위에 양념을 한 숟갈 더 끼얹었습니다. 김이 한번 올라왔다가 천천히 가라앉았습니다. 주말 지우는 본가 모임에 가지 않았습니다. 차연우 혼자 갔습니다. 신혼집에 혼자 남은 지우는 옷장 가장 아래 칸을 열었습니다. 곤색 정장, 검사 결과지, 봉투, 그 위에 새 종이 한 장을 더 올려놓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손에 잡히는 것이 없었습니다. 옷장을 다시 닫았습니다. 저녁 7시쯤 차연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지훈아. 네. 오늘 어머니가 누나하고 같이 어디 갔다 오셨대. 어디요? 병원이래. 병원. 어머니가 친구분 통해서 의사 한 분을 소개받으셨대. 시험관 잘하시는 분이라고. 내일 너 데리고 같이 가자고 하셔. 지훈아. 듣고 있어? 네. 듣고 있어요. 오시면 너한테 직접 말씀하실 거야. 마음 단단히 먹고 있어. 전화가 끊겼습니다. 지우는 휴대전화를 식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러고는 부엌으로 가서 한약 사발을 꺼냈습니다. 가루약을 따뜻한 물에 풀었습니다. 천천히 한 모금을 마셨습니다. 입안이 또 썼습니다. 옷장 가장 아래 칸 안에서 검사 결과지가 한 장 더 깊이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그 종이 한 장이 이 집안에서는 아직 한 번도 펼쳐진 적이 없었습니다. 지우는 사발을 다 비웠습니다. 빈 사발을 싱크대에 내려놓는 손이 그날따라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 떨림을 지우는 자기 손을 내려다보고 나서야 알았습니다. 일요일 오전 10시였습니다. 차연우가 차를 본가 앞에 댔습니다. 윤정숙이 이미 정문 앞에 나와 있었습니다. 진주 목걸이 2줄을 두르고 손에는 갈색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지훈이 차에서 내리자 윤정숙이 봉투를 한번 흔들어 보였습니다. 예. 오늘은 내가 운전사한테 맡길 테니 너희 둘은 따로 와라. 김 기사, 며느리 모시고 압구정으로. 네. 사모님. 지우는 뒷좌석에 앉았습니다. 윤정숙이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봉투를 무릎 위에 가지런히 놓았습니다. 차가 출발하자 윤정숙이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검사지 한 묶음과 의사 명함이 들어 있었습니다. 예. 이거 봐라. 내가 친구 통해서 받아온 거다. 강남에서 시험관으로 제일 유명한 양반이야. 오늘 그 양반이 너 봐주실 거야. 어머님, 그 자료 어디서 받으신 거예요? 말 끊지 말고 들어. 이번에 검사 한 번 더 받자. 거기 의사 선생님이 그러는데 시험관 들어가기 전에 한 번 더 정밀하게 봐야 한단다. 자궁이 차가운 사람들은 시술 잘 안 들어간다더라. 지우는 그 검사지를 한 장 받아들었습니다. 이름란이 비어 있었습니다. 검사 항목만 인쇄되어 있는 종이였습니다. 지훈이 잠깐 그 종이를 들여다보다가 물었습니다. 어머님, 이건 제 이름으로 받은 검사지가 아니지요. 그래. 오늘 가서 내 이름 적고 검사 받으면 돼. 그럼 현우 씨는요? 현우? 시험관은 부부가 같이 받는 거 아닌가요? 윤정숙이 봉투를 무릎 위에서 한번 다시 정리했습니다. 예. 우리 현우는 일전에 다른 데서 검사 다 받았어. 결과 깨끗해. 그러니까 너만 받으면 된다. 지훈의 손가락 끝이 검사지 모서리 위에서 한번 굳었습니다. 언제 받았어요? 현우 씨가. 한참 됐다. 너 시집 오기 전에. 우리 집안 들어올 사람이라 우리가 미리 종합 검진 한번 시켰지. 지우는 그 말을 받아 적기라도 하듯이 한참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러고는 검사지를 봉투 안에 다시 넣었습니다. 네. 어머님. 압구정 병원은 11층짜리 빌딩이었습니다. 윤정숙이 앞장서서 안내 데스크에 갔습니다.
데스크 직원이 사모님, 원장님 진료실로 바로 모시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일반 환자들이 줄을 서 있는 옆을 지나 두 사람은 안쪽 복도로 들어갔습니다. 진료실 앞 의자에 앉으면서 윤정숙이 말했습니다. 예. 의사 선생님 앞에서 한약 먹는 이야기는 하지 마라. 그쪽 약하고 부딪힐 수 있다더라. 네. 어머님. 그리고 우리 현우 검사 결과 이야기도 하지 마. 의사 선생님이 그쪽 환자 정보 다 알 필요는 없어. 네. 진료실 문이 열렸고 윤정숙이 먼저 들어갔습니다. 지우는 그 뒤를 따라 들어가다가 진료실 문 앞에서 한번 멈춰 섰습니다. 의사가 자리에서 일어나 윤정숙을 맞이했습니다. 머리가 희끗희끗한 60대 남자였습니다. 사모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원장님, 오늘 저희 며느리예요. 잘 부탁드려요. 네. 며느님, 이쪽으로 앉으시지요. 지우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의사가 차트를 펼치며 물었습니다. 그동안 한약 같은 거 드신 게 있으세요? 지훈이 답하기 전에 윤정숙이 먼저 받았습니다. 없습니다. 깨끗합니다. 의사가 윤정숙을 한번 보고 다시 지훈을 보았습니다. 며느님, 사모님 말씀이 맞으시지요? 지훈은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모았습니다. 의사를 똑바로 보았습니다. 원장님, 한약 2년 먹었습니다. 마지막 약은 가루약이고 3달 됐습니다. 진료실 안 공기가 잠깐 굳었습니다. 윤정숙이 지훈 쪽을 보았습니다. 시선이 날카로웠습니다. 지훈은 그 시선을 받아내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쭙고 싶습니다. 시험관은 부부가 같이 받는 거 맞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남편도 검사를 다시 받아야 하나요? 최근 1년 안에 받으신 결과가 있다면 그걸로도 가능합니다. 다만 결과지를 가져오셔야 합니다. 1년 안에 받은 결과지는 없습니다. 결혼 전에 한번 받으신 게 다라고 들었습니다. 그게 몇 년 전인지는 저도 모릅니다. 윤정숙의 손이 핸드백 손잡이 위에서 한번 떨렸습니다. 의사가 잠깐 말이 없다가 차트를 한번 덮었습니다. 며느님, 그러시면 오늘은 검사를 미루시는 게 좋겠습니다. 남편분 결과지 가지고 다음에 같이 오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원장님, 지훈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윤정숙도 일어났습니다. 핸드백 손잡이를 잡은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굳어 있었습니다. 진료실을 나오는 두 사람 뒤에서 의사가 짧게 한숨을 내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병원 정문을 빠져나와 차에 오르기 전이었습니다. 윤정숙이 지훈의 팔을 잡았습니다. 사람이 지나다니는 인도였습니다. 손가락에 힘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예, 너 안에서 나한테 무슨 짓 한 거니? 어머님, 원장님 앞에서 나 망신 준 거 맞지? 망신을 드린 게 아니라 사실대로 말씀드린 겁니다. 윤정숙이 팔을 잡은 손에 힘을 더 주었습니다. 지훈의 팔 위에 손가락 자국이 천천히 붉어지고 있었습니다. 예, 너 이 집안 며느리 노릇 그만하고 싶은 거야? 대답해라. 어머님, 사람들 보고 있습니다. 윤정숙이 그제야 손을 놓았습니다. 핸드백을 고쳐 잡고 한 발자국 물러섰습니다. 그러고는 김 기사에게 손짓을 했습니다. 집으로. 차에 오르자 윤정숙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도곡동 본가까지 40분 동안 두 사람은 옆자리에 앉은 채 한 번도 서로를 보지 않았습니다. 본가에 도착해서 윤정숙이 차에서 내렸습니다. 지우는 따라 내리지 않았습니다. 김 기사님, 저는 신혼집으로 바로 가주세요. 네. 작은 사모님, 차가 다시 출발했습니다. 신혼집에 도착하자 차연우가 거실에 나와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이미 전화를 한 모양이었습니다.
차연우의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지윤아, 너 어머니께 무슨 말 한 거야? 어머니가 화 많이 나셨어. 의사 선생님 앞에서 어머니 말씀에 토 달았다고. 지윤이 가방을 식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외투를 천천히 벗었습니다. 그러고는 차연우 쪽을 똑바로 보았습니다. 현우 씨, 응. 오늘 어머님이 의사 앞에서 제가 한약 먹은 적 없다고 하셨어요. 2년이나 먹은 약을요. 그리고 시험관 검사를, 제 이름도 안 적힌 검사지를 들고 가셨어요. 거기에 제가 오늘 이름 적으면 검사 들어가는 거였어요. 현우 씨, 결혼 전에 종합검진 받으셨다고요. 그 결과지 어디 있어요? 차연우의 시선이 흔들렸습니다. 그건 옛날 일이야. 지금 그게 무슨 상관이야. 그 결과지 보여주실 수 있어요? 지윤아, 보여주실 수 있냐고 물었어요. 차연우가 답하지 않았습니다. 지윤이 한 번 더 물었습니다. 현우 씨, 그 결과지 당신의 무정자 증결과지죠. 어머니 방 안 서랍에 있는 거 제가 보았어요. 어머님 방에 있어요? 차연우는 시선을 바닥에 내렸습니다. 지우는 그 시선이 어디로 떨어지는지를 한참 보았습니다. 알겠어요. 지우는 그 한마디만 남기고 침실로 들어갔습니다. 외투를 옷장에 걸었습니다. 옷장 가장 아래 칸을 열었습니다. 곤색 정장, 검사 결과지, 봉투, 그 옆에 오늘 받은 갈색 봉투를 한 부 더 놓았습니다. 압구정 병원에서 가지고 나온 검사지가 그 안에 있었습니다. 빈 이름란이 그대로 인쇄된 종이였습니다. 옷장 문을 닫고 지우는 침대 끝에 걸터 앉았습니다. 거실 쪽에서 차연우가 어딘가로 전화를 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께 거는 전화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 다독이겠습니다. 그 말이 거실 너머로 또렷하게 들려왔습니다. 지우는 자기 팔을 한번 내려다보았습니다. 윤정숙의 손가락 자국이 5개 붉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 자국 위에 손바닥을 가만히 얹었습니다. 차가운 손바닥 아래에서 그 자국이 천천히 더 붉어지고 있었습니다. 지우는 그 한 달 동안 한약을 끊었습니다. 가루약 사발을 부엌 싱크대 위에 한 번도 올리지 않았습니다. 한의사에게 가지도 않았고 윤정숙에게도 알리지 않았습니다. 약은 옷장 가장 아래 칸 안쪽 깊은 곳에 그대로 두었습니다. 본가 토요일 모임에는 빠지지 않고 갔습니다. 식탁 끝자리에 앉았고 흰밥과 국과 김치를 먹었습니다. 윤정숙은 압구정 병원 일을 다시 꺼내지 않았습니다. 차연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두 사람 다 그 일이 없었던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다만 지훈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 일이 사라진 게 아니라 묻혔다는 것을요. 그 한 달째 되는 토요일이었습니다. 본가에서 차상복의 친구 부부 두 쌍이 점심에 오기로 한 날이었습니다. 윤정숙이 며칠 전부터 박 여사에게 음식을 시키고 있었습니다. 한복을 새로 맞췄고 식탁보를 새 것으로 바꿨습니다. 손님은 한일재과 회장 부부와 독립물산 사장 부부였습니다. 두 집 다 차상복과 40년 가까이 지낸 사이였습니다. 회갑, 칠순, 손주 돌잔치를 다 같이 봐온 사이였습니다. 그래서 그날 자리는 단순한 점심이 아니었습니다. 차상복이 친구들 앞에서 자기 집안의 안부를 보여주는 자리였습니다. 지우는 그날 한복을 입었습니다. 윤정숙이 결혼 후 처음으로 새로 맞춰준 한복이었습니다. 짙은 자주색 치마에 옅은 분홍 저고리였습니다. 한복을 받았을 때 지우는 잠깐 손을 멈췄습니다. 결혼 3년 만에 처음 받는 새 옷이었습니다. 윤정숙이 그날 아침 직접 신혼집에 와서 한복을 매주었습니다. 옷고름을 매면서 윤정숙이 짧게 말했습니다. 예, 오늘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너도 알지.
한일재과 회장님, 사모님 입에서 우리 집 이야기 한마디 잘못 나가면 그게 강남 모임에 다 돈다. 알지? 네. 어머님, 오늘은 좀 활달하게 인사도 하고 음식도 잘 먹고 좋은 모습 보여드려라. 네. 어머님, 손님이 도착한 시간은 12시쯤이었습니다. 한일재과 회장 부인이 거실에 들어서면서 차서영의 큰아이를 보고 손뼉을 쳤습니다. 어머, 이댁 손주가 벌써 이렇게 컸어요? 네. 이번에 초등학교 들어갔어요. 그래요? 아유, 잘됐다. 그래서 둘째는요? 차서영이 자기 배에 손을 한번 올렸습니다. 이번 달이 만삭이에요. 다음 달이 예정일. 어머, 사돈댁 정말 복이 많으시다. 윤정숙이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손님들이 자리에 앉으면서 지훈을 한 번씩 보았습니다. 독립물산 사장 부인이 윤정숙에게 작게 물었습니다. 그쪽이 큰 며느리예요? 네. 우리 현우 사람이에요. 곱네요. 결혼한 지는 3년 됐어요. 3년이요? 부인이 잠깐 말이 없다가 가볍게 좋네요 라고만 받았습니다. 그 한 박자의 침묵이 어떤 침묵인지 그 자리에 있는 어른들은 다 알았습니다. 식사가 한참 진행되었습니다. 갈비찜과 잡채, 새우 요리가 나왔고 술잔이 두어 번 돌았습니다. 한일재과 회장이 차상복에게 농담을 던졌습니다. 형님, 우리 집은 손주 셋인데 형님 댁은 곧 손주 둘이네요. 곧이지. 며느리 쪽에서도 좋은 소식 있어야 하는데. 차상복이 그 말을 가볍게 받았습니다. 그 가벼움 안에 무게가 있었습니다. 지우는 갈비 한 점을 자기 그릇 안에 옮겨 담는 중이었습니다. 젓가락이 갈비를 집은 채로 잠깐 멈췄습니다. 그러고는 다시 움직여 그릇 안에 갈비를 내려놓았습니다. 차서영이 그 침묵을 한번 깼습니다. 아빠, 새언니 너무 부담 주지 마요. 사람마다 때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 누나 말이 맞다. 차연우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한마디였습니다. 그러고는 다시 자기 잔에 입을 댔습니다. 그때 한일재과 회장 부인이 윤정숙을 보고 가볍게 물었습니다. 근데 사모님, 며느님 어디서 오셨어요? 윤정숙이 잠깐 답을 미뤘습니다. 차서영이 그 답을 가로챘습니다. 언니, 우리 새언니 친정이 마포시장에서 국밥집 하세요. 회장 부인의 젓가락이 잠깐 멈췄습니다. 독립물산 사장 부인이 아 그래요? 라고 받았습니다. 그 그래요라는 말 안에는 두 가지 뜻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아 그렇구나였고 다른 하나는 그런 분을 며느리로 들이셨구나였습니다. 지우는 그 두 가지 뜻을 한꺼번에 들었습니다. 윤정숙이 그제야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사람이 참해서 우리가 데려왔어요. 친정이 어디든 우리 집안 사람이 되면 그게 그쪽이지요. 그렇지요. 사람이 제일이지요. 대답들은 점잖았습니다. 그러나 식탁 위 공기는 한 번 더 무거워졌습니다. 차서영이 그 공기를 또 깨려는 듯 말을 이었습니다. 사모님, 그래서 우리 새언니가 손이 좀 차요. 한약을 그렇게 먹는데도 안 되더라고요. 엄마가 얼마나 속이 타는지 몰라요. 우리 엄마가 강남에서 시험관 잘하는 의사 선생님까지 소개받아서 데려갔는데 새언니가 그날 의사 앞에서 좀 그러셨다고. 서영아. 윤정숙이 차서영을 부르는 소리가 짧게 떨어졌습니다. 차서영이 그제야 말을 멈췄습니다. 그러나 이미 늦은 뒤였습니다. 한일재과 회장 부인이 와인 잔을 들면서 윤정숙에게 가볍게 물었습니다. 사모님, 그래서 검사는 어떻게 됐어요? 우리 며느리가 좀 약하다고 하더라고요. 한 번 더 받아봐야지요. 남편 쪽은요?
우리 현우는 깨끗하답니다. 결혼 전에 다 받았어요. 회장 부인이 와인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차상복도 잔을 한 번 들었습니다. 독립물산 사장 부인이 가볍게 그래도 요즘은 부부같이 받는다고 하던데라고 흘리듯 말했습니다. 그 말은 답을 기대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모두가 그 말을 들었습니다. 지훈이 그때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식탁 위의 모든 시선이 지훈에게로 모였습니다. 차상복이 술잔을 든 손을 멈췄습니다. 윤정숙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예, 식사 자리야. 네, 식사 자리인 거 압니다. 그래서 한 가지만 짧게 여쭙겠습니다. 현우 씨가 결혼 전에 받으셨다는 종합검진 결과지, 어머님 방에 있는 그 결과지요. 한번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식탁 위 공기가 한 번에 멈췄습니다. 한일재과 회장이 차상복 쪽을 보았습니다. 독립물산 사장 부인이 와인 잔을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차서영이 새언니 무슨 말씀을이라며 끼어들려고 했습니다. 지우는 차서영 쪽을 한번 보고 차분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아가씨, 한마디만 들어주세요. 차서영이 입을 닫았습니다. 어머님, 그 결과지 안에 무엇이 있는지 저는 압니다. 결혼 전에 받으신 종합검진이 아니라 부부가 같이 보는 그 검사 결과라는 것도요. 그리고 그 결과가 결혼 전에 이미 나와 있었다는 것도 압니다. 윤정숙의 손이 식탁 위에서 한 번 떨렸습니다. 차상복의 술잔이 식탁 위에 그대로 놓였습니다. 차현우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어머님, 저는 2년 동안 매일 아침 저녁으로 한약을 먹었습니다. 압구정 한약방에 가서 손목을 짚히고 자궁이 차다는 말을 듣고 그쪽 문제라는 말을 듣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어머님께서는 그 한약방에 저를 데리고 가시면서 그 결과지를 알고 계셨습니다. 예, 너 지금 무슨 말을... 어머님, 그 결과지는 결혼 1년 전에 나온 결과지입니다. 어머님 방 화장대 두 번째 서랍 안쪽 갈색 가죽 봉투에 들어 있습니다. 윤정숙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졌습니다. 한일재과 회장 부인이 자기 남편 쪽을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독립물산 사장 부인은 식탁 위에 시선을 떨어뜨린 채 일어나지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지우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한복 치맛자락이 의자 다리에 한번 스쳤습니다. 그러고는 차상복 쪽을 보았습니다. 아버님, 식사 자리에서 이런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다만 저는 이 자리에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저는 이 집안 며느리로 3년을 살았습니다. 그 3년이 어떤 시간이었는지 오늘 처음으로 말씀드립니다. 차상복이 술잔을 식탁 위에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 시선이 처음으로 지훈에게 똑바로 가 닿았습니다. 결혼 3년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지훈은 차현우 쪽을 보았습니다. 차현우는 여전히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아버님, 저는 지금껏 이 집에서 무시당하고 없는 사람 취급하면서 살았습니다. 제가 아이를 못 낳는 게 아니라 현우 씨가 무정자증입니다. 어머니와 현우 씨는 그 사실을 알면서도 감추고 제가 아이를 못 낳는다고 온갖 무시를 했어요. 저는 더 이상 이 집의 며느리로 살지 않겠습니다. 지우는 식탁 옆을 천천히 돌아 거실 쪽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한복 치맛자락이 바닥을 한번 쓸고 지나갔습니다. 거실 끝에 도착했을 때 등 뒤에서 윤정숙이 예, 거기 서라라고 외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우는 서지 않았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본가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마당의 잔디가 가을볕에 노랗게 마르고 있었습니다. 그 위로 지훈의 한복 자락이 한 번 더 스쳐 지나갔습니다. 본가 마당을 빠져나온 지훈은 정문 앞에서 잠깐 멈춰 섰습니다.
김 기사가 본가 차고에서 차를 빼고 있었습니다. 지우는 김 기사 쪽으로 손을 한번 저었습니다. 김 기사님, 저 택시 잡고 갈게요. 작은 사모님, 제가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우는 한복 차림 그대로 큰 길까지 걸어 나갔습니다. 한복 치마가 보도 위에 한번 끌렸습니다. 큰 길에서 빈 택시를 잡았습니다. 기사가 백미러로 한번 지훈을 보고는 어디까지 갑니까라고 물었습니다. 마포 망원시장이요. 택시가 출발했습니다. 한강 다리를 건너는 동안 지훈은 창밖을 보지 않았습니다. 무릎 위에 두 손을 가지런히 모으고 있었습니다. 손등 위에 햇볕이 한번 들어왔다가 한번 빠져나갔습니다. 청해 국밥의 간판이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간판 글씨가 한 글자 더 빛이 발해 있었습니다. 지훈이 가게 문을 열자 종이 두 번 흔들렸습니다. 박술래가 카운터 옆 의자에서 콩나물을 다듬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한복을 입은 딸을 보고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한태수가 주방에서 도마 소리를 멈췄습니다. 지훈아, 너 왜? 엄마, 저 오늘 본가 모임에서 한마디 했어요. 박술래가 콩나물 한 줌을 손에 쥔 채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지훈이 가게 안쪽 작은 방으로 어머니를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한태수는 주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만 도마 소리가 다시 들리지 않았습니다. 방 안에 마주 앉아서 지훈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야기했습니다. 압구정 병원, 빈 검사지, 어머님 방 화장대 두 번째 서랍, 갈색 가죽 봉투, 결혼 1년 전에 나온 결과지, 그리고 오늘 점심자리. 박술래는 한마디도 끊지 않고 들었습니다. 다 듣고 나서 박술래가 말했습니다. 지훈아. 네. 엄마. 내 결정은 뭐냐? 지훈이 잠깐 어머니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이혼할 거예요. 엄마. 박술래가 고개를 한번 끄덕였습니다. 그게 다였습니다. 위로도 만류도 한숨도 없었습니다. 다만 잠시 후 한마디를 더 보탰습니다. 그 집에서 받은 거 있으면 다 돌려드려라. 빚이 있으면 우리가 갚는다. 네. 엄마. 그래도 엄마, 내가 그 집에서 겪은 수모는 위자료로 다 받아낼 거야. 지훈이 신혼집에 도착한 건 그날 저녁 7시 무렵이었습니다. 차연우가 거실에 와 있었습니다. 양복 차림 그대로였습니다. 넥타이가 풀려 있었습니다. 위스키 잔을 한 잔 비운 뒤였습니다. 지훈아. 지훈이 외투를 벗어 옷걸이에 걸었습니다. 한복은 갈아입지 않았습니다. 자리에 앉지도 않았습니다. 거실 한가운데에 그대로 선 채로 차연우 쪽을 보았습니다. 현우 씨, 오늘 본가에서 어떻게 됐어요? 난리 났어. 아버님은 뭐라고 하셨어요? 아버지가 어머니 방으로 들어가셨어. 1시간 만에 나오셨어. 그러고는 내 방으로 오셔서 한마디만 하셨어. 내가 잘못했다. 지훈이 한번 짧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차상복이 결혼 3년 만에 차연우에게 처음 한 말이 그것이었습니다. 현우 씨, 한 가지만 묻겠어요. 그 결과지 언제부터 알고 계셨어요? 차연우가 위스키 잔을 손에 한 번 더 쥐었습니다. 잔 안에는 술이 더 없었습니다. 결혼 전부터? 네. 어머니가 종합검진 받으라고 하셔서 받았어. 결과 나오던 날 어머니가 결혼 깨자고 하셨어. 내가 안 깨겠다고 했어. 그 대신 어머니가 나한테 말씀하셨어. 그럼 한 가지만 약속해라. 이 결과지 이야기는 영원히 너랑 나만 안다. 그렇게 결혼한 거야. 지훈아. 지훈이 잠깐 자기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결혼 반지가 손가락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 반지를 한번 만지고 다시 차연우 쪽을 보았습니다. 현우 씨가 저를 사랑하셨다는 건 저도 알아요.
그건 지금도 의심 안 해요. 차연우의 시선이 지훈에게 닿았습니다. 그런데 현우 씨, 사랑이 진실보다 앞서면 안 되는 거였어요. 진실이 먼저 있고 그 위에 사랑이 있는 거지요. 진실 없이 올라간 사랑은 결국 사랑한 사람을 깔고 앉아요. 제가 3년 동안 깔려 있었어요. 지훈아, 3년 동안 매일 아침 저녁으로 한약 마셨어요. 자궁이 차다는 말 들었어요. 친정 아버지 수술비도 어머님 봉투로 막혔어요. 식탁 끝자리에 앉았어요. 어머님 옷 10년 된 거 입고 모임 나갔어요. 본가 모임에서 빠지라는 전화 받았어요. 그 시간들이 다 어디로 갔는지 아세요? 옷장 가장 아래 칸이에요. 거기에 곤색 정장 한 벌, 당신의 무정자증 검사 결과지 한 장, 봉투 2장이 쌓여 있어요. 차연우가 자리에서 일어나려고 했습니다. 지훈이 손을 한번 들어 막았습니다. 현우 씨, 앉아 계세요. 차연우가 다시 앉았습니다. 오늘 한마디만 더 할게요. 그날 압구정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이 그러셨어요. 부부가 같이 봐야 한다고. 그날 현우 씨가 한 번이라도 어머님 앞에서 제가 같이 받겠습니다 한마디만 하셨으면 저는 끝까지 옆에 있었을 거예요. 미안해. 그 미안하다는 말 3년 전에 하셨어야 했어요. 밤 9시쯤 본가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윤정숙이었습니다. 차연우가 잠깐 머뭇거리다가 스피커폰을 켰습니다. 지훈아, 오늘 일은 우리 가족 일이다. 밖으로 한마디도 새나가게 하지 마라. 그게 내가 마지막으로 할 도리야. 그리고 한 가지 더. 내가 내 친정에 보낸 돈 다 더하면 4천이 넘는다. 내가 우리 집 며느리 노릇 안 하겠다면 그 돈은 내 친정에서 갚아야 한다. 그건 내 부모가 갚아야 할 돈이야. 알아들었니? 그동안 제가 겪은 수모는요? 현우 씨와 이혼하겠습니다. 위자료도 청구하겠습니다. 지훈이 잠깐 차연우 쪽을 보았습니다. 차연우는 휴대전화 화면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막지 않았습니다. 지훈이 휴대전화 쪽으로 한 발 다가갔습니다. 윤정숙이 잠깐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더니 짧게 한마디만 했습니다. 내 마음대로 해라. 전화가 끊겼습니다. 거실 안에 한참 동안 아무 소리가 없었습니다. 차연우가 휴대전화를 식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지훈아, 미안하다. 아니요. 현우 씨, 저는 이제 더 이상 바보가 아니에요. 잘못은 현우 씨와 어머님이 하셨으니까 오히려 제가 사과를 받아야 하지 않을까요? 지훈은 침실로 들어갔습니다. 옷장 가장 아래 칸을 열었습니다. 곤색 정장을 꺼냈습니다. 검사 결과지를 꺼냈습니다. 봉투 2장을 꺼냈습니다. 압구정 병원에서 가지고 나온 빈 검사지도 꺼냈습니다. 그것들을 모두 식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러고는 결혼 반지를 손에서 천천히 빼서 그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현우 씨, 이건 다 그쪽 집안 거예요. 가져가세요. 차연우가 식탁 위를 한참 내려다보았습니다. 결혼 반지에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지훈아, 한 번만 다시 생각해. 다시 생각할 일이 아니에요. 현우 씨, 이혼해요. 거실의 시계가 그 순간 한 번 종을 쳤습니다. 밤 10시였습니다. 차연우가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식탁 위의 물건들을 쳐다보지 못한 채로 거실 창가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창밖에는 가을밤이 깊어 있었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마당의 마른 잔디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지훈은 침실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거실 소파 한 귀퉁이에 앉았습니다. 한복 치맛자락이 무릎 위에 가지런히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그 위에 두 손을 모았습니다. 결혼 반지를 빼고 난 손가락 자리가 평평했습니다. 그 평평한 자리를 다른 손가락으로 한번 만져보았습니다.
3년 동안 그 자리에 끼워져 있던 반지의 무게가 빠지고 나서야 비로소 느껴졌습니다. 이혼 절차는 2달 만에 끝났습니다. 차연우 측에서 변호사가 나섰고 지훈 측에서는 친정 동네에서 오래 알고 지낸 동네 변호사 한 분이 도와주었습니다. 위자료는 받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 지훈이 윤정숙에게 직접 갚기로 한 4천만 원을 대신 위자료로 하기로 했습니다. 판결문 위에 도장을 찍던 날 법원 앞 계단에서 지훈은 차연우와 마주 섰습니다. 차연우는 양복 차림이었습니다. 지훈은 검은 방코트에 청바지를 입고 있었습니다. 머리는 다시 검은 고무줄로 하나 묶었습니다. 지훈아. 네. 잘 지내. 네. 현우 씨도요. 그게 다였습니다. 2사람은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지훈이 먼저 등을 돌렸습니다. 법원 계단을 내려가면서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지훈이 친정에 다시 들어간 건 그 이튿날이었습니다. 짐은 가방 2개가 다였습니다. 옷가지와 책 몇 권, 그리고 어머니가 결혼 전에 사주신 손목시계 하나였습니다. 신혼집 옷장 가장 아래 칸은 비어 있었습니다. 곤색 정장도, 검사 결과지도, 봉투도, 결혼 반지도 모두 식탁 위에 그대로 두고 나왔습니다. 청해국밥의 작은 방에 짐을 풀던 날 박순례가 방문 앞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지훈아. 네. 엄마. 이 방 내 시집 가던 날 그대로다. 한 번도 안 치웠다. 지훈이 방 안을 한번 둘러보았습니다. 결혼 전에 쓰던 화장대, 결혼 전에 덮던 이불, 결혼 전에 읽던 책들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그 자리를 그대로 두고 3년을 지낸 것이었습니다. 지훈은 화장대 앞에 앉아 거울을 한번 들여다보았습니다. 거울 속의 얼굴이 결혼 전과는 달랐습니다. 그러나 낯설지는 않았습니다. 가게는 다시 새벽 4시에 시작되었습니다. 지훈은 결혼 전과 똑같이 사고를 안 쳤습니다. 솥 앞에 서서 국자를 천천히 휘저었습니다. 큰 솥에서 김이 천장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앉았습니다. 그 김이 얼굴에 닿을 때마다 지훈은 잠깐 눈을 감았습니다. 그러고는 다시 눈을 떴습니다. 이 김 냄새가 3년 동안 가장 그리웠던 것이었습니다. 손님이 한 명씩 다시 돌아왔습니다. 단골 김노인이 가게 문을 열고 들어오다가 카운터 안쪽에 지훈을 보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지훈이, 너 돌아왔구나. 네. 할아버지. 그래. 잘 왔다. 국밥 한 그릇 주거라. 김노인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동네 어르신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누구도 결혼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누구도 시댁 이야기를 묻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릇을 비우고 일어설 때 지훈의 어깨를 한 번씩 토닥이고 갔습니다. 그게 동네 어른들의 인사 방식이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차연우는 한 번도 가게에 오지 않았습니다. 전화도 문자도 없었습니다. 지훈은 그것이 차연우 나름의 마지막 예의라고 생각했습니다. 적어도 그것 한 가지만은 지킨 사람이었습니다. 2년이 지난 어느 봄날 저녁이었습니다. 비가 가늘게 내리고 있었습니다. 가게 안은 김이 자욱했고 단골 손님 2명이 늦은 저녁을 들고 있었습니다. 가게 문에 달린 종이 한번 흔들렸습니다. 차연우가 들어왔습니다. 지훈이 카운터 안쪽에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차연우는 양복 차림이 아니었습니다. 회색 점퍼에 검은 바지를 입고 있었습니다. 머리카락 끝이 빗물에 젖어 있었습니다. 손에는 우산이 들려 있지 않았습니다. 차연우는 가장 구석 자리에 앉았습니다. 메뉴판은 보지 않았습니다. 처음 그 자리에 앉던 날과 같은 자리였습니다. 다른 점이 있다면 그날은 신발이 반들거렸고 오늘은 점퍼 어깨가 비에 젖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국밥 한 그릇 주십시오. 지우는 가볍게 고개를 숙이고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박술래가 카운터 옆에서 그 모습을 보고 있다가 지훈 쪽으로 한번 시선을 보냈습니다. 지훈은 어머니에게 짧게 고개를 한번 끄덕였습니다. 괜찮다는 뜻이었습니다. 뚝배기에 국밥이 담겼습니다. 지훈이 직접 그 그릇을 들고 차연우 자리로 갔습니다. 그릇을 식탁 위에 내려놓는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드세요. 손님. 차연우가 잠깐 고개를 들었습니다. 손님이라는 한마디가 가게 안 공기를 천천히 정리했습니다. 차연우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수저를 들었습니다. 한 숟갈을 떴고 두 숟갈째에 잠시 멈췄습니다. 그러고는 마지막에 그릇을 기울여 국물 한 방울까지 비웠습니다. 처음 그 자리에 앉던 날과 똑같았습니다. 차연우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계산대 앞에 와서 10,000원짜리 한 장을 내려놓았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차연우가 잠깐 머뭇거렸습니다. 무슨 말을 하려다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러고는 가볍게 고개를 한번 숙이고 가게를 나갔습니다. 종이 2번 흔들렸습니다. 가게 문이 닫혔습니다. 지우는 카운터 앞에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차연우의 빈 그릇이 식탁 위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 그릇을 한참 바라보다가 천천히 가서 들고 왔습니다. 주방으로 들어가 그릇을 헹궜습니다. 따뜻한 물이 손등 위로 흘러내렸습니다. 그 따뜻함이 손가락 끝까지 천천히 퍼졌습니다. 가게 문을 닫는 시간은 밤 10시였습니다. 마지막 손님이 나가고 박술래가 카운터 위 등을 껐습니다. 지우는 앞치마를 풀고 가게 안쪽 작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화장대 위에 통장이 한 권 놓여 있었습니다. 그 옆에 작은 적금 통장이 한 권 더 있었습니다. 지우는 적금 통장을 펼쳐보았습니다. 매달 50만 원씩 1년이 넘게 모은 돈이었습니다. 적지 않은 돈이 들어 있었습니다. 통장 위에 손바닥을 가만히 얹었습니다. 이 돈은 누구를 위한 돈도 아니었습니다. 지훈이 자기 자신을 위해 모은 첫 번째 돈이었습니다. 결혼 전에는 부모를 위해 모았고 결혼 후에는 모을 기회조차 없었던 돈이었습니다. 이혼 후 처음으로 지훈이 자기 이름 하나만을 위해 모은 돈이었습니다. 언젠가 이 돈이 더 모이면 지훈은 무엇을 할지 정해두지 않았습니다. 작은 가게를 하나 더 열 수도 있었고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곳에 여행을 떠날 수도 있었습니다. 그 무엇도 되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다만 그 가능성 자체가 지훈의 손바닥 아래에 있었습니다. 방 안 창문 너머로 비가 그치고 있었습니다. 시장 골목의 가로등 불빛이 젖은 바닥 위에 길게 누워 있었습니다. 지훈은 통장을 다시 화장대 서랍에 넣었습니다. 그 위에 손목시계를 내려놓았습니다. 어머니가 결혼 전에 사주신 시계였습니다. 그 시계가 또박또박 가고 있었습니다. 그 소리를 들으며 지훈은 잠깐 눈을 감았습니다. 다음 날 새벽 4시 지훈은 또 일어날 것이었습니다. 사고를 안 치고 솥 앞에 서서 국자를 휘저을 것이었습니다. 손님이 들어오면 고개를 들고 웃을 것이었습니다. 그 웃음은 3년 전 신혼집 거실에서 짓던 웃음과는 다른 웃음이었습니다. 누구의 눈치를 보지 않고 누구의 체면을 지키지 않고 자기 자리에 자기 이름으로 서 있는 사람의 웃음이었습니다. 지훈은 눈을 떴습니다. 시계 소리가 또박또박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가진 게 많다고 사람을 위해서 내려다보고 친정이 어디냐, 학교가 어디냐로 사람을 재는 일이 사실 우리 주변에도 참 많지요. 저도 며칠 전 시장 골목 작은 가게 사장님께 무심코 한 말이 떠올라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가난한 자리에 있다고 그 사람의 인생이 가벼운 게 아니고 좋은 자리에 있다고 그 사람이 더 귀한 것도 아닌데 말이에요.
여러분도 오늘 누군가를 그 사람의 자리만 보고 판단하지는 않으셨나요? 지훈이 자기 이름 하나로 다시 솥앞에 선 것처럼 우리도 사람을 그 사람의 이름 하나로 봐주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